오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올해 1월 10일 날 했던 대책의 연장선 플러스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한 번씩? 네, 읽어봤는데 이해는 잘 안 됐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셨어요? 제가 내용들 쭉 원문을 보면서 여기 왼쪽이 원문, 우측이 제 생각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서 제 생각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내용을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먼저 최근 동향을 보여주더라고요. 21년 10월이 부동산 지수가 최고였고 그 이후에 23년 1월에 바닥 찍고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저희 이제 요 최고점과 최저점 중간에 도달하지 않은 애들을 찾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요 지수는 이제 전국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미 요 중간에 허리 가격 돌파해서 전고점까지 돌파한 애들도 있고 아직도 요 저점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는 애들이 있고 이미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고점 돌파해서 가고 있는 애들은 본인의 가치를 다 회복한 거고 그 이상으로 가격이 반영된 애들도 있고 반대로 저점에서 쭉 유지하고 있는 애들은 실제로 그게 맞는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저평가되고 있는 애들이 어디인가를 찾아야겠죠. 가격이 아직 반영 안 됐는데 입지 좋은 애들. 그렇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결국에는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빨리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용적률 더 줘서 더 많이 짓게 해주겠다. 사업성 더 높여주기 위해서 기타 비용들 없애주겠다. 빌라 얘기도 하던데 이거는 1주택자 이상분이 계시니까 설명드리면은 무주택자 1주택자는 사실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는데 저는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1주택자나 2주택자는 이렇게 신축 소형 재개발 빌라 투자하면 된다. 그러면 취득세도 감면을 주고 기존 주택 주택수에서 주택이 2개 있는데 이걸 매매하면 신축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줘요. 그래서 취득세도 중과 안 되고 양도세 낼 때도 그냥 2주택자 것만 되고 그런 식으로 메리트가 있더라. 다음 2페이지 때 제 생각은 강남 3구 마용성 당연히 날아가지. 강남 3구 마용성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1페이지구나. 서울 송호지역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 확대되고 있다. 강남 서초, 강남 3구죠. 마포, 용산, 성동. 당연히 날아가는 애들이다. 당연히 소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파트 위주로. 비아파트랑 지방은 지속 감소하다가 소폭 반등.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지금 막 과열되고 있으니까 공급 더 해가지고 좀 잠재워야 되고 비아파트랑 지방주택은 침체되는 양극화 벌어지니까 얘네는 좀 살려줘야겠다. 비아파트와 지방주택 좀 구매할 수 있게 구매하면 혜택 줘야겠다. 근데 뭐예요? 비아파트와 지방은 함정이 일부 있어요. 함정. 비아파트는 서울 재개발 빌라는 사도 됩니다. 근데 지방 아파트는 사면 안 돼요.
지방 아파트 함정입니다. 지방 아파트 사지 마세요. 지방 아파트를 사면 그 투자금 대비 기회비용이 훨씬 커요. 그래서 사시면 안 됩니다. 4페이지. 정비 사업을 빨리빨리 하게 해줄게. 요 처리 방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죠. 재개발. 재개발 보시면, 신통기획이랑 똑같아요. 신통기획. 신통기획. 여기 들어가면, 신속통합기획이 만들어진 게 결국에는 이 행정적인 부분은 빨리빨리 하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개별 심의했던 거 합동으로 하게 해주고 통합으로 심의하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 이것도 2분의 1 단축시킬게. 인가과정 심의도 2분의 1 단축시킬게. 이게 신속통합기획인데 여기는 이제 이 신속통합기획을 넘어서 이제 상위 호환이죠. 더 발전시켜서 더 빨리빨리 하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을 같이, 그리고 조합 설립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같이, 원래는 사업시행 인가 따로 받고 관리처분 인가 따로 받아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걸 같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율, 원래는 75%였는데 조합 설립을 하려면 70%만 동의해도 되고, 동별로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데 3분의 1만 해도 된다. 이 동별은 왜 중요하냐면, 그 재건축을 단지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 뭐 한강 뷰 프리미엄이 있다든지 로얄동이라든지 하면 본인의 그 유리한 지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반대할 수가 있어요, 단체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완화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재밌는 게, 원래는 취진이 구성 동의를 해야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를 했는데, 이거를 정비구역 입안 요청, 정비계획 입안 제안만 해도 동의하는 걸로 간주해 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재건축 해주세요 라고 요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 여기서 그냥 조합 설립 동의하는 것까지 돼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조합 설립 돼서 조합 설립 되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동의해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될 때도 동의해야 되고, 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 구성하는 것도 동의해야 되고, 동의 절차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재건축이 나한테 좀 불리하게 진행된다 같으면은 막 그 동의 안 해주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냥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바로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총회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총회 가능하다.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해줄게.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하니까. 서울은 아파트 지을 땅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빌라 부셔서 새 아파트 지어야 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하자. 그리고 뭐 내용 쭉 있는데, 이거는 그 부동산 개발자들 위한 얘기라서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세 감면도 있어요. 뭐 그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조합원들이 입주권 받으면 이렇게 되면은 뭐 감면해 주겠다 내는데 큰 메리트는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하트 표시해 놨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용적률 개념 다 아시죠? 그 서민님이
그 용적률 표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셨던데 원래 삼성주거지역 몇 %였는지 기억나세요? 용적률?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250%입니다. 250%. 250%까지인데 이게 임대주택을 더 지을게요. 다시. 이거 내가 용적률 50% 늘려줄 테니까 반은 임대주택 지어라고 하면은 300%까지 해줘요. 그래서 일반 정비 사업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원래 250인데 내가 300% 만들 테니까 이 늘어난 50%의 절반은 임대주택 지어. 그러면은 이 300%의 용적률 중에 임대주택 몇 프로예요? 50%요. 50%. 50%의 절반. 25%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25%다. 300%로 늘어나면 용적률이, 임대주택 용적률이. 근데 이거를 15%까지 감소시켜 주겠대요. 뭐 여기 이렇게 정확한 그 어떻게 구하는지 산출하는 공식은 안 나왔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40% 감면시켜 주더라고요. 40% 25%에 40% 감면시켜주면 15%거든요. 40% 감면시켜 주더라.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계산해놨는데 역세권은 현행이 360인데 390까지 해서 1.3배 늘려주겠다. 계산해봤어요. 최대 용적률 390%. 그러면은 역세권은 300%가 상한이에요. 300%에서 90% 늘어난 거에 0.5 90% 늘어난 거 절반 임대주택. 근데 0.4 감면시켜주니까 0.6을 곱하면 363%. 390% 중에 임대주택 빼면 363%인 거예요. 사업성 있는 게. 기존에 그러면 몇이었냐? 360에 임대주택 60의 절반 30% 빼면 330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세권은 총 33%의 사업성 증가 효과가 나온다. 역세권 아니면 31%. 그래서 내가 사업성 올려줄 테니까 재건축 좀 해라 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인센티브.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뭐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동간거리 많이 안 띄워도 돼, 닭장으로 지어도 돼,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렇게 지을까요? 그러면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사업성만 추구하면. 그리고 이거는 녹지가 뭐가 중요하냐? 세대수 늘려라 그런 얘기고. 이것도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면 원래는 그 땅의 용도 지역별로 그 3종 주거 지역이라면 주택만 지어야 돼요, 여기에는. 근데 주택뿐만 아니라 뭐 상가가 들어도 된다. 상가가 들어도 된다. 주상복합은. 근데 이렇게 업무와 문화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거는 그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구하는 바죠, 서울이. 재건축 분담금 폐지. 이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부동산 개발자들이 재건축할 때 분양가 상한제처럼 초과해서 걷어가는 이익들을 국가가 세금처럼 가져가는 거가 있었어요. 이거를 폐지해 주겠다. 결과적으로 사업성 개선시켜 줄 테니까 부동산 개발자들 재건축 재개발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거 후반기 막 시작할 때 막 나왔었죠. 7월이었나? 나왔던 것 같은데 11월에 선도지구 선정한답니다. 2.6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고 추가로 1.3만도 선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25년에 지역 선정하고 26년에 인가하고 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근데 선도지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2.6만이라는 규모가 일기 신도시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0%?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을 것이다. 미지정되는 이런 애들이. 근데 선지적으로 지정되는 애들은 뭐 대박이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지정되지 않아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선노지가 지정돼서 착공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건물 부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그걸 멸실 소유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분당 사는 사람들이었고 일산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네 이거 재건축 해야 되니까 저기 그때 동안 잠시 딴 데 가서 살아 그러면서 분당에 있던 사람들 저기 멀리 광주 보내버리고 일산 사는 사람들 저기 멀리 운정 보내버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생활이 라이프 사이클이 유지가 될까요? 일산 사는 사람들 일산 살고 싶어하고 분당 사는 사람들은 분당 살고 싶어하겠죠.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간접적으로 전세, 월세가 올라간다. 수요가 실거주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간접 영향을 받을 겁니다. 27년 착공 잘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3년 남았 2년? 3년 남았는데 그리고 이후에 28, 29, 30 계속 착공하겠대요. 그래서 29년까지 4.6만 호를 착공하고 인허가 8.8만 호 하겠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아주 원대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여기는 빌라랑 비아파트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준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빌라 사가지고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투자와 관련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소형주택 생애 최초 혜택 이겁니다. 취득세 감면 단 요거일 때 근데 여기에 소형주택이라 그래가지고 표현을 애매하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만 이래요. 주택의 왕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제외. 이거는 함정이에요. 함정. 여기 걸려드시면 안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빌라하고 다가구 주택 하면 어떡해요. 아파트 사셔야지. 레버리지 최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쭉 넘어가서 뉴빌리지 사업. 이거는 이것도 결국에는 재개발, 그러니까 빌라를 아파트 만드는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거라서 부동산 개발자들 위한 거라서 쭉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용적률 또 나왔는데 노후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겠다. 지금은 관리지역 내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서 1단계만 상향해줬어요. 써미님이 보여주신 표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완전 더 저층, 거의 뭐 단독주택만 되고 2종 전용은 또 7층까지밖에 안 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2단계 상향시켜서 최대 준주거까지 해주겠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이었으면 2단계 상향되면은 3종 전용이 되는 거죠. 2종 일반이었으면 3종 전용이 되는 거고 2종 전용이었으면 준주거가 되는 거고 이거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준주거는 500%잖아요. 500% 용적률. 그러면은 2종 전용은 200인데 500% 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근데 도대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 이거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 여기 보시면 모아타운이 결국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모아타운 안에 모아타운이 이렇게 지정되면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여기다 하는 거고, 그 안에 자유형 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이렇게 지정된 안에 이 용도 지역을 이렇게 상향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럼 다시 처음으로 올라와서 결론. 다주택자는 버텨라. 여기에 그 88 대책에 다주택자를 위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뽑자면 신축 소형 재개발 빌라 투자한 다음에 임대사업자 내면 이거는 주택수 포함 안 시켜주겠다. 취득세 중과 안 시켜주겠다. 취득세를 75% 이렇게 감면시켜준다고 하는데, 다주택자 취득세가 12.4%거든요. 75% 감면시켜주면은 약 한 4%대 정도로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랑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 임대사업자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묵혀놨다가 재개발 되면 땡큐, 안 되면은 뭐 10년 뒤에 팔던가 아니면 다시 또 임대사업자 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고, 무주택자 1주택자는 집 사라. 어떻게?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대출 80%짜리 이용해서 아파트 사시고,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던가, 아니면은 신축 소형 재개발 빌라 투자하셔라. 1주택자는 요 빌라 사시면은 임대사업자 안 내도 된다. 취득세 중과 안 되니까요. 2주택까지는. 그 다음에 이미 저 집 두 채 있다. 2주택자인데요. 그러면 신축 소형 재개발 빌라 투자하셔라. 여기서 임대사업자 낼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셔라. 왜냐면은 2주택자가 3주택자 되면 8%잖아요. 8% 내실 거면은 내셔도 되는데, 임대사업자로 8%를 75% 감면 받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하지만 꼭 재개발 빌라 투자하셔라.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88 대책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까지는 좀 녹화를 할게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 스마일님, 어떤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아니요, 설명해 주셔서 일단 알겠는데 질문까지 하는 단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개구루님,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 건지 헷갈리신다. 어떤 부분이 헷갈리세요? 용적률. 용적률. 일단 용적률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땅마다 용도가 있고, 그 용도마다 내가 얼만큼 층수를 올릴 수 있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용적률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결국에는 건폐율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건폐율은 또 뭐냐? 건폐율 혹시 알고 계실까요? 건폐율 아세요? 은개구름님? 건물을 얼마큼 올렸는지였나요? 용적률 얼마나 올려줬냐고요? 평소보다? 아니요. 건폐율이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네. 건폐율이 땅에 대비해서 건물을 얼마큼 올렸는지, 층수를 얼마큼 올렸는지 그거 아니에요? 건폐율은 그 땅 안에 몇 퍼센트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고, 용적률이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 반대. 네. 그래서 건폐율이 보통 주거지역은 최대 50%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100평짜리 땅이면은 50평을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100평짜리 땅에 50평 건물을 지었다. 근데 그 용적률 개선으로 390% 용적률을 받았다. 그러면은 몇 층짜리가 지어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거 계산해 볼게요. 100평짜리 땅인데
용적률이 390%다. 그러면은 3.9 곱해주면 연면적 39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폐율 50% 다 싸서 그 건물 한 층 면적이 50평 되게 건물을 지으면 나누기 50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8층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8층을 지은 다음에 그 8층은 그 면적을 좀 축소해가지고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아파트 건폐율 20%가 안 넘어요. 왜냐면 그렇게 50%로 지으면 너무 막 빽빽해. 한 동만 짓지 않겠죠? 그거를 막 그 한 두 동, 세 동 지을 텐데 100평짜리 땅 안에 두 동 짓는다고 해서 25평, 25평 건물 쫙 올라가면 그거는 안에 뭐 주차장 지을 공간도 없고 녹지 지을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진짜 건폐율 높아야 20%인데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볼게요. 100평짜리 땅에 건폐율 20이라고 쳐요. 3.9 용적률 해서 나누기 20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층짜리 건물 지어지는 거예요. 한 동 만약에 건폐율 20으로 해서 지으면. 근데 3.9 아니고 그 기존대로 300으로 해볼게요. 15층. 그러면 5개 층 더 늘어났고 그 퍼센트로 하면은 20% 올라갔네요. 그러면 그 20%의 세대를 더 만들어서 분양권을 더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건설사가. 왜냐면 그 층수가 5개가 더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이 사업성이 개선되니까 이 그 부동산 개발자들이 더 개발할 수 있게 해준 거다. 용적률을 올려준 게 결국에는 이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추가 분담금도 줄어들고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자들이 가져가는 수익도 증가되기 때문에 좋다. 용적률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좋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플레이님 네. 질문 없으세요? 궁금한 게요. 네. 이렇게 서울에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게 되면 지금 인기 지역은 약간 마용성 같은 데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짓게 되면 그 외에 인기가 없는 서울 안에 있는 지역들도 과연 오를 수 있는 건지. 일단 마용성이 오른 거는 마용성에 신축 아파트가 많아요. 마용성의 신축 아파트들이 그 건물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자, 잠깐 호갱론어 보고 올게요. 자, 마포는 왜 올랐죠? 여기 아현동 개발하면서 부가현 개발되면서 여기가 원래 다 저층주거지였잖아요. 근데 여기 언제 개발됐어요? 입주 시기 14, 23, 21 마레프 다 아시죠? 여기 대장 마포 대장 네. 아현인과 공동 개발되면서 올라갔고 용산은 여기 한남동이 이제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워낙 부촌이니까 한남 동부 이촌동 그리고 성동구 뭐 다들 아시잖아요. 트리마제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이런 애들 날아가고 있죠. 강남 여기 반포 얼마나 핫해요. 반포